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 주식을 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슈드 3분기 배당금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당금 발표 날짜를 9월 20일로 착각해서 나중에 쓰려고 했던 주제를 미리 당겨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한국 주식으로 시작하듯 저 역시 국내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투자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더 좋은 주식을 찾다 보니 한국 주식 종목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맥쿼리 인프라의 배당 삭감,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한국 밸류업에 대한 실망 등 이런저런 이유로 10년을 바라보고 매수했던 종목들을 2년, 3년 차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 기조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달러 기반 종목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천천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듯이 주식을 5년간 하다 보니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면서 어느 순간 저의 과거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환율이 우상향할 것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좌의 성장 관점이 아닌 구매력 보존의 관점에서 달러 기반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장기적인 원달러 상승을 예상하는 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기득권 보호로 인한 혁신 지연입니다. 많은 욕을 먹을 거라 예상하지만 감정적인 욕보다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득권이란 기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며 코로나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는 피해 사업 분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득권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 기업의 탄생을 막게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술이 만들어졌음에도 규제나 반발로 인해 바뀌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이 예상되는데, 예로 공유 서비스 사업이 한국에서는 모두 기득권의 철퇴를 맞아 없어졌거나 분쟁 속에 있습니다. 타다, 플러스, 우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사업 자초. 기존 숙박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할 시 불법이 되었고, 로톡은 변호사 업계의 반발,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의료 업계의 반발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낮추거나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에 의해 새로운 사업은 올바른 경쟁이 아닌 규제의 철퇴를 맞고 쓰러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나 기술이 외국에서 탄생할 경우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혁신에 뒤처진 유럽은 미국 빅테크를 사용하고 미국은 막대한 돈을 유럽에서 벌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조금 늦더라도 자체 사업을 육성하고 빅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엔진, 페이스북과 카카오의 소셜 서비스, 최근엔 현대기아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차 소유주가 사용하지 않을 때 택시로 활용하며 소유주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데, 한국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당장 택시업이 반발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택시를 자율주행으로 돌리게 되면 요금, 시간, 효율, 모든 측면에서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도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인간 기사가 모는 택시를 할증을 붙여가며 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임계점을 넘게 되면 한국도 결국 세계적인 대세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한국은 뒤처졌기에 더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며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결국 달러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늘어나는 국가부채입니다. 최근 프랑스는 113%를 넘는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 중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는 긴축과 복지 축소를 통해 부채를 줄이고자 했으나 결과는 국가 마비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다가 댓글 중에
유럽은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인데 줄여서 문제라는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과연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일까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줄이려고 하는데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인지 한국이 겹쳐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기가 통과되었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해서 연금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 이상하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적자가 되고 높은 확률로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 세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거나 혹은 화폐 발행권을 이용해서 새로 찍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찍어서 주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세금을 투입하면 그 막대한 적자를 메꾸면서 재정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다시금 빚을 질 것이기에 결국 환율은 상승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를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보고 기업처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이란 기업은 수입과 지출, 부채에서 기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적자는 부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추경은 더욱 커지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더 늘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이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면 신용은 당연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빌려주겠다는 은행이 없어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 경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처럼 빚을 내 투자를 하고 더 큰 돈을 벌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문제, 기득권 보호로 인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신사업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생각은 투자로 따서 갚는다는 생각보다 건전하게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고 흑자 재정을 만들어 이제 혁신이 힘들다면 일본처럼 국가 자산을 늘려 미래를 대비하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이왕 꺼냈으니 90년생 남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냥 낸 만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건데 왜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문제, 늘어난 복지. 한국의 복지 정책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청년 지원, 여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너무 많아 다 찾지 못했지만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조금 슬펐습니다. 어쨌든 공짜 점심은 없고 복지 역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미 낸 세금 혹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점은 한번 만들어진 복지 정책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없애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도 이미 만들어진 복지는 없애기 힘들고 오히려 새로운 복지 정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종착지는 파산이고 최악의 엔딩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파산 시 자기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로 사용됩니다. 국가는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때 주거 지원, 청년 지원, 여성 지원, 무슨 지원 등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가면 환율은 하늘을 뚫을 수 있겠네요. 이처럼 복지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은 세금으로 수입의 절반을 가져가는데 이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대신 제로에서 시작한 청년이 부자가 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식 복지 국가로 변화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4년 한국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만 원이고 이 중 111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111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차나 집을 구매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상당히 아껴 쓰는 편이라 생각하는데도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축은 꿈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저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유럽인들이 가난해졌다는 게 복지와 세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를 지탱하는 건 세금이고 돈을 낸 사람은 대체로 수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회적 호의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들 복지를 권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았을 때 만들었으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내가 낸 것 그 이상을 받으려 하면 누군가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혹은 언젠가 내지 않은 만큼 추심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럽식 복지국가로 변하기 전인 지금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모두가 가난한 사회이고 가능성이 평등 속에 묻혀버린 사회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통해 제가 달러 기반 투자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문제는 수면으로 부상할 수도 아니면 그 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왜 탈을 쓰고 있는지 약간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공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